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이혼은 더 조심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특히 건강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는 부부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기도 하죠. 오늘 황혼이혼에서는요, 정신질환이나 치매, 또 불치병과 같이 건강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흔들리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결혼 전에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했던 부부가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른 사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친척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착실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또 아내가 만나보니 실제로 말수가 적고 조용한 모습에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중에 아내가 여러 질문을 던질 때도 남편은 짧게만 대답할 뿐이었지만 자신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 또 불평하지 않는 모습에 아내는 이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는 몇 개월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운 자녀도 태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고요. 또 남편 역시 무뚝뚝하긴 하지만 아이에 대한 애정을 또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정체불명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게 어떤 약인지 묻자 남편은 수면제라고만 둘러댔는데요. 실제로 남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아내에게 철저히 숨긴 채 혼인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아내는 혼인 생활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다고만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느샌가부터 이유 없이 집 밖 외출을 꺼리고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내에게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평소 남편의 행동이나 성격을 볼 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뜩한 말과 행동이 일상처럼 반복이 되기 시작했고 또 급기야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어집니다. 하루는 임신 가능성을 이유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 아내에게 발길질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서 아내가 친정으로 피신한 뒤에 남편이 복용하던 약을 가져가서 그 정체를 확인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약은 알고 보니 조현병 치료제였고요. 이 충격으로 아내는 유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제야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가 혼인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왜 자신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배신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알고 보니 남편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결혼을 설득했고요. 또 혼인 중에도 아들의 이상행동을 감싸면서 며느리에게 인내를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배신감에 곧바로 별거를 시작하고요. 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 전 수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증상이 심해졌던 시기에는 입원 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또 혼인 직전까지도 외래 진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가족 모두가 숨겼고 또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긴 것이죠. 법원에서는 남편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편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요, 남편은 과거에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치료에 의해서 증상이 조절이 되고 또 안정적인 상태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조현병의 예후와 또 경과를 고려한다면 약물 치료의 유지 없이 완치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연 반소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힌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질병이 부끄러웠고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결혼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병을 치료 중이었고 또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 생활이 파탄난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남편의 입장은요, 아내가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갈등을 키웠고 또 제 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차단하고 또 아이와의 접촉도 거부하는 등 오히려 제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내가 남편의 병력에 대해서 주변에 퍼뜨렸고 이를 통해서 본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가족관계에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은 이 결혼이 아내의 유책으로 인해서 파탄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입장은 또 전혀 달랐겠죠.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결혼이라는 삶의 동반자 관계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점 자체가 결혼의 전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기망행위입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혼인 후에라도 남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거나 치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로서는요,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위협적인 언행, 심지어 신체적 폭력에까지 노출이 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느꼈고요. 또 남편은 물론 시부모 역시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의 병이 단순히 감정 기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약이 없이는 통제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난 뒤에는 아내는 더 이상 본인과 아이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고 또 이를 고지하지 않고 혼인한 것은 중대한 기망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아내가 유산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겪었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법원이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남편이 자신의 병력을 혼인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숨겼고 또 갈등이 커진 이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시부모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을 추진했고 또 며느리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그리고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는 아내에게 공동 책임으로서 2,500만 원의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결혼 전에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한 것이 단순히 병력 은폐를 넘어서 배우자의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신질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폭언이나 위협,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병을 은폐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에게 본인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남편은 파킨슨병을 앓게 됐고 아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게 되면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1956년부터 동거를 했고요. 1961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혼인에서 얻은 자녀들을 데려와서 함께 키우면서 정식 혼인 자녀 없이도 가족으로서 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군의 중령으로 근무했고 또 전역 후에는 기업의 대표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편의 사회생활을 조용히 뒷받침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남편은 2008년 무렵부터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그리고 충동 조절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다발성 인지장애와 파킨슨병 진단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또 아내 역시 2010년경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남편은 결국 실버타운에 혼자 거주하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지방에 마련해둔 한옥으로 옮겨 생활을 했습니다. 딸이 남편을 돌보게 되었지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후에는 아내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요. 두 사람은 결국 다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귀국 후에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지팡이로 아내를 폭행했고 또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이제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질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실버타운에 혼자 내버려두고 미국행을 강요했다. 그리고 재산까지 임의로 처분했고 사실상 동거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이라는 것이 남편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아내는 말합니다. 저도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역시 병원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남편을 돌보려고 했고 또 더 편히 계시라고 미국으로 모시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불만이 있었고 제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을 유지하고 싶고 또 함께한 세월이 허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주장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가 남편을 실버타운에 혼자 머물게 한 행위는 남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내 역시 당시 80세에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로 남편을 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아내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노력까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한 재산의 처분이나 생활의 갈등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나 또 폭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이상 함께하면서 서로를 의지했고 또 현재 각자 상당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도 아니며 또 지금 갈등이 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요. 위자료와 함께 남편이 83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배우자 일방의 건강 악화나 돌봄의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치매나 파킨슨병 같이 노년기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노화 그 자체가 아니고 각자의 경제적,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가 여부가 혼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사례처럼 병과 노화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혼인관계의 단절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두 번째 사례와는 달리 법원이 상대방 배우자의 건강상 사유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부의 이혼을 허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에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에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에 아내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았고요. 아내는 결국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의 부모가 협의 이혼을 원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내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약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상황에서 남편이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요. 배우자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는데요.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아내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정성을 다해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의 부모조차도 협의이혼을 권유했고요. 장모님은 제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딸을 돌볼 테니 자네는 새 출발하라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이죠. 이후 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린 지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은 부부라고 할 수 없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아내는 본인이 당시에 갑작스러운 병세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 자신의 의사로 혼인을 그만두거나 이혼을 원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처음 남편이 이혼을 원했을 때도 아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협의 이혼조차도 성립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인 제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내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또 애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보호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에 일방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또 애정과 노력을 다해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만으로는 간호가 불가능하고 또 그 예후도 불확실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인 희생 그리고 육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 게다가 치료에도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상태라면 구성원 전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상황을 단순히 부양 의무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의 치료를 위해 초반에 아주 노력을 했고요. 또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믿게 만든 정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가 남편에게 새 출발을 권유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따라서 이후에 남편이 아내와 살지 않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한 파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점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내의 정신질환이 여전히 완치되지 않았고 일시적인 호전은 있더라도 재발이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무한한 것은 아니고 또 불치의 정신병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또 치료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계속 혼인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사례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자 일방이 병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판단 능력이 상실된 당사자는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혼 소송에서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것인데요.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치매 또는 정신병 등으로 사실상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요. 가정법원은 그 사람에게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은 피후견인, 즉 질병이 있는 일방 배우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소송에 응하게 됩니다. 즉 이혼 소송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배우자 그리고 후견인을 통해 대리된 배우자의 구조로 진행이 되겠죠. 이 절차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197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자녀들도 이미 모두 성인이 된 지 오래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망상장애, 치매까지 겹치면서 점차 현실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새벽에 아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에 가족들이 놀라서 경찰을 불렀고요. 남편은 그 즉시 급하게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하게 됩니다. 남편은 망상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요. 상당 기간 치료를 한 후에도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B 씨는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남편의 판단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앞선 때에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병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또 소장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내가 내 식사도 챙기지 않고 집에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즉 이 소송에서의 피고는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이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서 소송 자체가 무효이고 또 남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제출된 소장의 내용 그리고 남편의 상태 등을 근거로 최초에 남편이 소장을 제출했을 시점에는
여전히 남편에게 최소한의 의사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판단 능력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소송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이혼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송의 당사자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소재기 이후에 점점 의사 능력을 상실하고 또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서 소송 도중에는 성년 후견인인 아들 B씨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이어가게 된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 혼인관계가 본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 남편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또 아내는 이와 반대로 아들과 함께 남편의 병원 치료 그리고 간병을 전담해 왔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남편 측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결국 법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병든 배우자를 오히려 간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남편이 종전에 제기했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판단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소송에 참여하려면 성년 후견 개시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혼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간병의 노력 그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법원이 꼼꼼히 따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사 능력이 있을 때에 남편이 미리 소재기한 지난 사례와는 달리 혼인 당사자 일방이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 전 민법은 의사능력 제한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금치산, 한정치산 이와 같은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요. 이를 대신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 후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무능력 상태에 이른 자가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례에서 남편인 A씨는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뇌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고요. A씨의 형이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혼인 생활 중에 아내로부터 폭력과 방임을 겪었고요. 또 아내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상태였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후견인인 형은 A씨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A씨의 의사를 수정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A씨를 대리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또 의사무능력자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사무능력자, 즉 피후견인이 평소에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본인의 혼인 생활이나 이혼에 관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의사 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 생활이 어떻게 순탄했는지, 또 부부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였고 이 갈등의 해소한 방식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혼인의 기간이나 양 배우자의 나이, 신체, 건강 상태, 그리고 간병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성적인 태도, 또 혼인의 유지의 의사,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또한 의사무능력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A씨가 그동안 다수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혼인 유지의 의사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도 이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혀온 점, 또 배우자 역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A씨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을 해서요, 이 이혼이 A씨에게 불리하지 않고 또 장기간 별거와 혼인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가 명백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부부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은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다만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이혼의 객관적인 의사까지 추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질병이나 노쇠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혼인의 파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처럼 혼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러한 질병이 혼인의 본질적인 파탄을 초래했는지, 즉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또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병든 상대방을 끝까지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혼인의 회복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병든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고 또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파탄의 원인이 있는 일방이라면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송 당사자의 판단 능력도 절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혼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엄격히 따진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